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다른 어떤 그 강의 때보다도 가장 설레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애국심이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디냐 하면 대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 6월은 더욱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국가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가, 나라 국자에다가 뭐예요? 집 가자를 쓰더라고요. 즉 우리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대식구가요, 국가라고 하는 큰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된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국가의 울타리가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있는 것이고 또 각자 나 개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나라가 없이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또 개인도 있을 수 없다라고 외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게 될 요 근현대사 시리즈를 쓰신 저자입니다. 박윤식 목사님께서는요, 이 대한민국 격동기를 겪으신, 체험하시고 직접 목격하신 증인이세요.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인민군과 싸우다가 다리에 총을 맞아서 다리에 쇠를 박으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의 고통보다도 늘 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나라가 이렇게 분단된 이 시대의 아픔이었어요. 이 책을 보시면요 아실 거예요. 이 양력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황해도 사리원 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북 분이세요. 그래서 이미 북한에서의 김일성 공산당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또 그 무자비한 잔악상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월남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출생하신 것을 보면 1928년 5월 17일로 되어 있는데요, 5월 17일은 사실 생신이 아닙니다. 원래는 음력으로 2월 11일이에요. 그런데 왜 날짜를 이렇게 놨을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월남하신 날짜가 5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고, 바로 이곳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고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 50년을 하시는 동안에 구국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희 평강제일교회에서는 구국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애국가를 부르고요, 그리고 통일의 노래를 부릅니다. 설교 때에는 늘 눈물과 기도로 이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철저한 애국 사상을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좌편향되어가는 이 모든 세상의 풍조 때문에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구속사를 집필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시고 이 근현대사 시리즈를 집필하셨게 되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철저한 역사의식이 없이는 절대로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 책을 보급을 하셨는데요, 군대에 많이 이 책을 보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요, 바로 이 근현대사, 이게 지금 4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4권에 있는 6.25 전쟁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내용에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짧은 인트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오늘 제목은요. 자, 화면에 보이나요? 오늘 제목은 잊지 말자 6.25. 혹시 이 표어를 익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자, 내리세요. 이걸 보니까요, 아마 세대를 짐작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표어를 모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6.25를 읽어보려니까 애들은 못 읽어요. 6.25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오늘 더 황당한 것은 뭐냐, 오늘 통탄할 일이 있는데요. 지금 6.25가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를 모르는 젊은이들은요, 이 6.25 전쟁을 남한에서 북침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 북한의 명백한 불법 남침. 자, 이거는 우리는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이렇게 일으킨 기습 남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또 왜곡돼 있어요. 1950년이죠. 6월 25일 새벽 4시였습니다. 김일성이 이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려는 야욕으로 일으킨 전쟁이죠. 그런데 그 새벽 4시라는 시간에 전체 모든 병력이 총동원돼 갖고 이 38선 전 지역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240km예요. 240km에 빈틈없이 빼곡히 전차와 모든 군 무기들이 총동원돼서 일시에 몰아쳐서 넘어왔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의 심장부, 수도 서울이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군 6개 사단, 그리고 군인 4만 4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때에 이들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철저하게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시작하는, 개시하는 그 암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호를 아시나요 혹시? 간첩이라고 안 할게요. 암호를 모르시는군요. 폭풍. 폭풍이라고 하는 암호가 내려지자마자 공격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24는 이 숫자는 뭘까요? 224 뭘까요? 이것도 역시 암호와 마찬가지로 전화로는 폭풍, 그리고 무전으로는 224를 타전해서 일시에 다 38선 전역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자, 기습이라는 단어는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 기습은 모르게 갑자기란 뜻인데요. 그러나 모르게 갑자기만이 아니라 사실 알아도 대처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걸 알았다고 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북한군을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북한의 전력 상황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세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북한군은요, 군인이 20만 1,050명, 남한은요 10만. 우리가 숫자를 다 보지 못하더라도 이건 확실히 2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2배의 병력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무기를 볼까요? 이 무기는 전차, 여러분 쉽게 말하면 탱크입니다. 괴물 같은 탱크 T-34, 이것이 258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없었습니다. 자주포, SU-76, 이거 다 소련제 엄청난 무기가 되겠죠. SU-76이 176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요? 없었습니다. 자, 전투기 야크9, 이것이 211대로 공중에서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없었습니다. 그저 연습기 22대가 있었을 뿐이었어요. 자, 최고의 소련제 전차와 전투기로 완전히 다 무장을 하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북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된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차 T-34가 내려왔을 때 구경도 못 해본 거래요. 군인들이 보니까
처음 보는 괴물이었대요. 그것을 이게 지금 T-34 탱크인지 아니면 Su-76 자주포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의 그러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파괴할 만한 무기는 더더욱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적의 진입을 막으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류탄을 몸에다 품고 적의 전차에 달려들어서 육탄전으로 완전히 전차와 함께 산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6.25 노래 있잖아요. 맨주먹 붉은 피로. 맨주먹이었어요. 그렇게 싸우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남침의 의도가,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인민군이 지금 내려오는 것을 사진으로 보고 계시죠? 그리고 T-34 전체 한번 구경해 볼까요? 어마어마한 괴물이라 이걸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었대요. 무자비하게 이것이 몰고 내려온 거죠. 258대가. 자, 자주포입니다. 자, 자주포. 여기도 보면은 이제 미군이 나중에 노획해서 여기 사진을 찍은 흑백 사진이 보이고요.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 칼라 사진을 볼 수가 있죠. 야크9 전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남침 의도가 언제부터 공개적으로 드러났는가? 이것은요, 1948년 8월 25일 이때에 해주에서 인민대표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 시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성립된 게 언제입니까? 1948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열흘 지난 때에 이들도 이 남한에서의 좌익 대표들 1000여 명이 다 오게 해서 이 북한에서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네들도 북한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하고자 모인 겁니다. 자, 여기 이 대회의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같은 해 1948년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뒤에 월북한 김달삼이 있었습니다. 자, 김달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제주 4.3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한은 제주 4.3 사건에 꼼짝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다. 그리고 남한 유권자 850만 명 중에 700만 명이 투표한 것을 보아서 공산주의로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이 내용을 듣고 김일성은 어땠을까요? 자신감을 가졌겠죠. 야, 남한을 공격해도 되겠구나.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헌영이죠. 박헌영이 또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인민군이 38선 아래로 내려가면 남노당원들이 일제히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을 통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남쪽에 남노당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대략 잡아도 60만 명이 있었어요. 60만 명. 그래서 김일성은, 자, 김일성의 남침 야욕이 절절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이거죠. 남한은 정부가 아니다. 한 지역에 불과하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무력으로 점령해서 통일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김달삼의 보고와 박헌영의 북추기는 바람에 김일성은 남침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이때부터 세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북침이라고 하는 거짓 주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북침설. 이것은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공했다라는 내용이죠. 서울 점령설. 뭔가요? 서울만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평화적으로 협상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남침 유인설. 이것은 북한이 남침을 하도록 미국이 유인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국주의 확산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유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죠. 북침 공모설. 북침 공모설은 이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 도당이 먼저 공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선북침 후반격설. 남한이 먼저 북침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에 반격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된 주장들이 오늘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아리까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소위 진보 세력의 정당 대표를 지낸 이정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25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서 이게 남침인지 북침인지 확실하게 대답해달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대답 못했어요. 서울대 법대 이름난 학교를 나왔죠.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이 이 땅에서 일어나 500만 명 이상이나 죽은 전쟁을 도대체 누가 일으켰는지를 모른대요. 말이 됩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확실하게 남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주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남침의 확실한 증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러시아의 비밀 문서인데요. 소련이 붕괴된 지 2년 반이 지난 때였죠. 1994년 6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그때에 이 러시아 옐친 대통령이 검은 상자 하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검은 상자 안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하는 극비 문서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아주 자세하게 남침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시기에 관해서 긴밀하게 서로 협의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소련 외무부 그리고 북한의 외무성 간에 오고 간 모든 서신들이, 전문들이 다 들어있었고요. 또 소련의 공산당 회의록이 여기에 다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에 따르면은 자,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남침을 승인하는 극비 문서죠. 거기에 보시면은 자, 우리는 러시아어라 이거 읽지는 못해요. 자, 읽으실 줄을 몰라도 여기 이제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 김일성도 있고요, 스탈린도 있고요, 마오쩌둥도 있고요. 예. 그리고 팽덕회도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련, 그리고 북한, 그리고 중공이 다 같이 음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1950년 1월 17일 스탈린에게 남침 계획을 건의하고 1950년 3월 30일 스탈린 승인, 1950년 5월 14일 모택동 승인. 그 보시는 교환에서 오자가 있는데 하나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자, 1950년 1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 1월 31일이 아니라 3월 30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 스탈린에게 남침 계획을 건의한 것이 1950년 1월 17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그보다 한 해 전 1949년이죠. 3월 5일에 자, 1949년 3월 5일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최초로 남침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스크바로 찾아간 거예요, 김일성이.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이미 남침에 대한 모든 구체적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죠. 근데 스탈린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서 남침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때부터 전투기, 폭격기, 그리고 정찰기를 북한 공군에다 다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1949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세계 정세를 뒤흔들 만한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중국 대륙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즉, 당시에 모택동이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을 최종 승리해갖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게 된 거죠. 김일성이 어떻겠습니까? 김일성이 가뜩이나 지금 적화 야욕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1950년 1월 17일 이때에 스탈린에게 남침 계획을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월 30일이죠. 3월 30일 김일성은
박헌영과 함께 소련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이때 스탈린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협조자 누굽니까? 중국이죠. 중공. 그래서 5월 14일, 원래는 이제 5월 13일에 김일성과 박헌영은 다시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이 중공이 개혁에서 성공하면 그럼 우리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택동이 알았다 승인을 하는 거죠. 미국이 참전할 시에 중국이 한반도에 완전히 모든 병력을 다 파견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요, 김일성은 꾸준히 스탈린에게 남침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남침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허수아비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스탈린의 입에 혀같이 이 김일성이 계속 받들어주면서 스탈린을 올려주었죠. 김일성과 모택동의 관계도 더욱더 긴밀해졌던 거죠.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치밀한 남침 준비. 자,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주도 면밀한 남침 준비가 있었다는 건데요. 1948년 2월 8일에 이미 조선인민군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1948년 2월 8일이면 아직 대한민국도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남침 준비를 했는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인민유격대를 10차례나 난파를 시킵니다. 북한은 1948년 초에 강동 정치학원이라는 것을 창설하는데요. 여기는 바로 대남 공작 요원을 양성하는 데죠. 즉 월북한 좌익 분자들을 훈련시켜서 인민유격대로 조직을 합니다. 그때 인원이 총 2,450명. 자, 이 사람들을요 수백 명씩 묶어서 10차례나 이 남한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미리 남침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기간은 보세요. 거의 1년 반이죠.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이 남한에서 계속 게릴라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1년 반 동안 국군도 국민들도 이러한 총격전에 시달렸어요. 하도 계속 싸움이 있다 보니까 싸움은 그냥 항상 있는 거구나, 이렇게 무감각해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중에 6.25가 발발했을 때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전시 동원 체제를 구축합니다. 1949년 초부터 전시 동원 체제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자, 전시 동원 체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쟁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7월 달에는요 조국 보위 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17살부터 40세까지 무조건 남녀 다 상관없이 강제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무장화, 전 국민의 군사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남침 최적기 6월 25일 확정. 자, 6월 25일 어떻게 해서 이 날짜를 정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이 날짜가 마음에 들어서였을까요? 대충 하다 보니 이때쯤은 준비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하에 6월 25일이 정해진 겁니다. 자, 왜 그럼 이날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겠는데요. 김일성은 어쨌든 처음에는 6월 말을 전쟁의 최적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6월 16일 날 스티코프를 통해서 스탈린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더 늦어지면 이 모든 북한군의 전투 준비에 대한 정보가 남한에 누설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7월로 넘어가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군부대가 움직이기가 너무나 힘들게 되죠. 자, 그리고 6월 25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자, 일요일은요, 모든 국군의 경계가 소홀해져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는 최대 기습효과, 이 기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날짜를 정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8.15 해방 5주년 행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8.15 광복절이죠. 이들은 6월 25일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치밀한 계산하에 그러면은 하루에 10km씩 진군을 할 수 있겠구나. 하루에 10km씩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까지 50일 걸려서 8월 15일. 그 8월 15일에 우리가 부산에서 해방의 기쁨을 나누자라고 하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8.15에 맞춰서 이 모든 거를 거꾸로 계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밀하게 6월 25일 날짜를 정했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침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북한의 전면 남침 준비 완료. 첫 번째는요, 이 1948년 9월부터, 자, 이때는 무슨 때냐면요, 이 북한이 9월 9일 북한 정권을 수립을 합니다.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 이러면서 바로 그 9월부터 어떠한 작업에 들어갔냐면요, 지하 동굴에다가 무기 공장을 만듭니다. 그 무기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무기 생산을 하는데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소련 가만히 있을 수 없죠. 1949년 봄부터 이런 중화기를 북한으로 보냅니다. 중화기라고 하는 것은 전차, 야포, 군용 트럭,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이러한 중화기뿐만 아니라 필요한 연료까지 다 북한 항구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유언비어. 1950년 3월부터 어떠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냐면, 남한에서 북침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낸 거죠. 자, 이러한 남한에서 북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38선 근처에 사는 주민들, 5km 내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후방으로 철수를 시킵니다. 네 번째입니다. 195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대 정비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대에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38선 근처로 다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말에 완전히 남침을 위한 전쟁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자, 남침을 위한 이 병력을 어떻게 편성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대기동 작전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장을 해서 38선 주변에 이 전투 부대를 다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주공부대입니다. 이 주공부대는 제1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주공부대는 수도 서울, 심장부죠.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서 빠르게 전차 부대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조공부대 제2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은 서울을 포위하는 건데요, 저 옆에 수원으로 돌아서 수원을 우회해서 서울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해안 상륙부대, 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국군이 더 이상 뒤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 이 제1군단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T-34 전차,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은, 자, 그림을 한번 여기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지도에서 저 앞에 6143 사단, 여기가 바로 제1군단입니다. 제1군단. 그리고 212 사단, 여기가 제2군단이 되겠죠. 제1군단의 이외에도, 자, 여기에는 수많은 여단들이, 예비 사단들이 다 옆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쪽에 있는 766 부대 보이시죠?
색깔을 제가 달리게 하고 766 부대. 이 766 부대는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해안을 따라서 주문진을 거쳐서 임원진까지, 여기 임원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945, 여기 945 육전대라고 있습니다. 이 945 육전대는 해군의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군의 특수부대가 위에서 쭉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강릉을 통해서 정동진의 해상 침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요 파랗게 보이는 요거는 바로 우리 국군입니다. 국군. 이 국군들이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사진 보시면 T-34 전차 부대가 150대가 일제히 내려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몰아쳤겠습니까? 이렇게 서울을 향해서 내려오고, 자, 모터사이클 부대는 이거는 아까 제2군단 옆으로 우회를 하는 거죠. 수원을 통해서. 자, 모터사이클 부대의 특징은 뭐냐면 고속 기동 부대예요.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서울을 이렇게 또 막는, 포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앞에서 서울을 향해 밀고 내려오고, 또 2군단은 서울을 우회해서 치고 해상으로도 또 밀고 내려오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국군은 4만 4천 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이때에 도대체 우리 남한은 어떻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 세 번째로 보시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했던 남한. 자, 북한이 이렇게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하는 데에 비해서 남한은요,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세였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정리해 본 건데요. 자, 1번, 당시 최악이었던 국군 방위 태세, 왜 초기에 대처할 수 없었나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국가 차원의 전쟁 연습 부재, 즉 정부 수립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국가 차원에서 동원이 되거나 전체가 모두 전쟁을 연습하는 이러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 있었다?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군 수뇌부의 대대적인 인사이동. 자, 그것도 전쟁 한 달 전에 단행되었는데요. 군 수뇌부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12개 사단, 12개 사단장이 다 전체적으로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주요 부대들의 전후방 교체. 특별히 38선을 지키는 중요한 부대들. 이 부대들은 항상 긴장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전방까지도 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부대의 대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장병들의 외출, 외박, 휴가.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장병들이 외출을 나가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외박을 하고요. 휴가를 나가버렸습니다. 군인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누가 알았나요? 이렇게 될 줄은. 자, 다섯 번째죠. 물자 보급 지원 빈약. 전쟁을 위해서는요, 통신 장비도 원활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탄약도 넉넉히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물자 보급이 다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싸울 장병도 없었지만은 싸울 수 있는 실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수도 방업 사단은 너무나 무방비하게 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는가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보시면요, 비상 경계령 해제, 그 밑줄로 돼 있죠. 비상 경계령 해제. 이 비상 경계령은 그동안에 이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해서 계속 발령이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것도 6월 11일부터 발령이 돼서 전군이 비상 경계령에 들어갔었는데 하필이면
언제 그게 해제됩니까? 예, 전쟁 하루 전. 전쟁 하루 전. 세상에나. 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겠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육군 본부가요, 6월 24일 자정을 기해서 이것을 해제가 됩니다. 자, 6월 24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이게 지금 6월 23일, 24시라는 것은 결국에 6월 24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자, 6월 24일은 무슨 요일? 토요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안 그렇습니까? 토요일 좋습니다. 이 토요일이라는 날짜는요, 모두가 기다리던 드디어 휴가를 냅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자, 이 군인들은요, 토요일 아침 많은 장병들이 그동안에 미뤄뒀던 휴가를 나갑니다. 나도 한번 외출해보자. 나도 한번 외박을 나가보자. 그러면서 전쟁 시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부대가요, 적게는 절반 정도, 아주 최소한의 병력만 유지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은 군부대 이동. 아까 얘기했죠. 지휘관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요. 전국에 12군데의 사단장이 일괄로 교체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발발 15일 전인 6월 10일, 이때 대대적인 군부대 이동이 있었는데요. 이 전방 38도선에 배치된 3개 사단장. 자, 3개 사단이라고 할 때는 6사단, 7사단, 8사단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단장이 죄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사 이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군 경계태세는 완전히 흐트러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유임되었던, 바뀌지 않은 사단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필 그때가 참모학교의 교육 중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발발할 때는 현지에 없었습니다. 어떤 부대는요, 이미 전쟁이 지금 시작됐는데 부대가 옮겨지면서 부대가 옮기느라 아직 도착도 못한, 자기 부대에 도착도 못한 그런 데도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숨 나올 일이 이번엔 더 심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걸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북한의 남침 징후. 몇 번? 7번? 417. 417번의 북한의 남침 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야,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징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1950년대에는요, 이 50년에 심각하게 이야기된 남한 위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한 위기설. 그래서 그게 2월이 될 것이다, 3월이 될 것이다, 아니 4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북한의 전쟁 준비는 이미 완료됐고, 그리고 남침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발표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 이승만 대통령도 이러한 경고를 했죠.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은 자, 워싱턴으로 기밀 정보 보고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은 최근에 획득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6월에 남한을 침략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기밀 정보 보고서를 워싱턴에 보냈어요. 근데 그게 며칠인 줄 아세요? 이게 3월 10일이에요. 이렇게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UN 한국위원단 현지 감시반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38선 전역을 다 순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요 38선 인접 지역으로 4에서 8km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옹진 북쪽 그 부근에서 군사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며칠인 줄 아세요?
6월 24일이에요. 와, 그런데 자, 전쟁이 터지기 전에 어마어마한 남침 징후가 보고됐었는데 이것이 모두 어떻게 된 걸까요? 묵살을 당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10일이죠. 이형근 8사단장. 자, 서해를 통해서 침투한 인민군이 있어갖고 포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포로를 조사한 결과 어떤 것을 확인했냐면은 북한의 전쟁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형근 준장은 보고를 합니다. 인민군의 전쟁 준비가 완료됐으니 전시 체제를 갖추고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자, 이때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최병덕 총참모장 묵살. 자, 그리고 그 후를 보겠습니다. 6월 19일에 보고된 내용인데요. 자, 5사단장 김종호 대령입니다. 이때 귀순한 전사가 있었어요. 박철호 전사라고. 그 전사를 통해서 어떤 걸 확인하게 되냐면은 저 함흥에서부터 야간 행군으로 화천의 모든 인민군들이 이동 포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여기고 이것 또한 최병덕 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민군은 절대 도발하지 않는다 라고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다음이죠. 6월 20일 임영신 당시 상공부 장관입니다. 직접 이승만을 면담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나라가 남침설로 뒤숭숭했기 때문에 민간 요원,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민간 요원 12명을 선발을 해서 북한에 정탐을 보냅니다. 자, 북한에 정탐을 보낸 결과 북한의 전 지역이 비상사태에 들어가서 밤낮 없이 산발선으로 남하 중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전 지역이 지금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군용 열차, 또 트럭, 이 모든 것이 남하를 하는데 행렬이 끝이 안 보인다. 그리고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기차도 끝없이 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역시 국방장관이죠. 신성모 국방장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는 다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믿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6월 22일 임부택 연대장. 당시에 인민군 전차병이 귀순을 했습니다. 그 귀순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차병이다. 화천지구에 한계대대의 전차가 집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임부택 연대장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정찰에 나섰습니다. 관측소를 일대를 봤는데 이 인민군 부대가요, 실제로 이 포진지의 모든 포신이 다 남쪽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병덕 총참모장 역시 묵살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6월 24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 24일 장도영 육군본부의 정보국장이죠. 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이 38선 근처에서 인민군 군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측을 향해서 지형 정찰을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38선 근처에서 그럼 뭐를 하냐? 지도를 들고 전방을 관측하면서 관측 장교들이 이 지형, 우리나라의 지형, 그리고 이 국군의 부대 배치라든가 병력을 다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군이 전면 공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장도영 이 정보국장이 총참모장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민군이 전면 남침할 것으로 판단되니
오늘 저녁이 위험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비상 경계령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벌컥 화를 냅니다. 최병덕 총참모장이 벌컥 화를 내면서 오전에 해제한 그 비상경계령을 어떻게 오후에 다시 부활시키는가? 이러면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이거를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때 이거에 주의를 했더라면, 그때라도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잠도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은.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전쟁 하루 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전쟁 하루 전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다 보니까 전방의 장병들은 아까 3분의 1 다 휴가를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녁 6시 육군 참모학교에 장교 구락부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 개관 파티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육군본부 국장, 실장, 그리고 각 사단장, 그리고 주한미군 고문단 50여 명이 다 이 군 핵심 지휘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연회를 즐겼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눈은 다 가려놨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쳤으면 좋을 텐데 이 최병덕 총참모장과 참모들은요 2차를 갔습니다. 2차로 명동 캬바레에 가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고라도 제발 연락이 닿는 곳에 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 참모장은요 술자리를 파하고 나서 서울 가롤동에 있는 총참모장 공관에 도착해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은 어땠을까요? 보통 술을 많이 마시면 집으로 안 갑니다. 여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관을 가서 잠들어 버려서 전쟁 발발 후에 연락이 두절돼 버렸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지휘 체계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자, 전쟁 발발 당일을 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당일 일요일이죠? 자, 그때 서울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서울의 풍경 오전 10시입니다. 이때 서울의 수도극장에서는 애원의 섬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려고 관객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요거 하나였어서 도대체 뭔 영화일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때 인기 있었던 이 영화 절찬리 상영 중인 이 영화. 그래서 제가 원본 포스터를 구했습니다. 원본 포스터를 구했더니 이런 영화였습니다. 자, 모두가 다 휴일을 즐기고 있던 상황이었죠. 오후 1시입니다. 전쟁 당일 오후 1시 서울운동장에서는요 관객이 1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떤 축제가 있었을까요? 제3회 대학 축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연고전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죄다 여기 모여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전쟁 당일에. 자, 이렇게 나라 전체가 휴일을 즐기고 또 흥청망청하면서 국방에 주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입니다. 전쟁 피해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는요. 6.25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가 가늠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은요 세계사에서 3번째로 비참한 전쟁입니다. 자, 세계대전 우리 아시죠?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3번째로 비참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 여러분 순위 안에 들어서 자랑스럽습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이 3년이라고 하는 단기간 내에 사망자 수를 비교해봐도 세계 최고입니다. 3년 안에 죽은 사람 세계 최고. 그리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2차 세계대전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전체가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 전체는 6년간 수많은 폭탄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전체 대륙에 6년간 뿌려진 폭탄보다도 더 많은 양이 3년 동안 이 좁은 한반도에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함석헌 선생의 표현을 빌자면은 나라가 온통 잿더미가 되고 시체더미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 나라는 국토의 80%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인명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군은 13만 7,899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은 4만 67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6,940명은 미군입니다. 이 전 세계 그 지도 중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를, 너무나도 소중한 남편을 이 전쟁에 보낸 그 부모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이 한국을 위해서 돌아가신 전사한 이 미군, 유엔군, 또 그 외의 수많은 분들에게 정말 우리는 너무나 큰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 37만 3,599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인명 피해 가운데 사실 전체 그때 남북한 인구가 3천만 명이 되는데요. 군인과 민간인을 모두 합해서 사상자가 500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미망인은 30만 명, 그리고 전쟁고와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이 너무나 큰 슬픔을 안고 그 이후에도 그 슬픔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쟁은 3년 1개월 2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6.25 전쟁 그때 그냥 잠깐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3년 1개월 하고도 2일입니다.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났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도 다시 새겨볼수록 뼈아픈 우리 이 냉전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결론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오늘 공부를 다 하고 강의를 듣고 가도 이 결론을 놓치면요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그랬지로 끝난다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늘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용규는 누구냐면은 전 북한군 대좌였습니다. 거물 간첩이었죠. 대남 공작원으로 큰 활동을 했었는데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했는데 1999년도에 이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발생한 모든 소요 사건에는 반드시 북의 조종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이분의 증언을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역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회 구석구석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당의 정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을 켜고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북 좌파 세력은요 지금도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남한을 전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적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러한 반공 교육 혹은 안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되새겨야 될 것이 대적관입니다. 대적관. 적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주적은 저 미국이야, 일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적은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전히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고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입니다. 이 북괴가 바로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여전히 거짓 평화, 그리고
거짓 술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관.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보세요.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어디가 읽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철두철미한 공격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오늘날도 우리 역사를 배워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요,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자 함입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거죠. 과거의 잘못된 역사,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역사의식을 고치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오늘날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 일어났던 모든 어제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미래에 일어날 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과거를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앞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언은요, 뒤를 보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는 줄 아세요? 과거를 보면 오늘이 보이고 또 그 역사 속에서 길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아까 참석하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전쟁 날 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6.25 강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맞죠? 저는 6.25 전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배웠습니다. 6.25를 겪으신 분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신 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을 때에 내가 직접 그 세대는 아닐지라도 이걸 배울 때 우리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현장으로 우리도 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뜨거움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이제 후세대를 위해서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안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이 성경 구절을, 이 성경 구절 신명기 32장 7절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죠.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경고하고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남긴 그러한 말씀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같이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화면 보이시죠?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옛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연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누군가 물어볼 때, 누군가 정말 6.25는 어떤 건데요? 라고, 북한 공산당은 어떤 건데요? 라고 물어볼 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것을 일러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투철하고 또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들이 오늘 이 강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오니 우리도 그 힘에 힘입어서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국방력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이는 개인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가정, 우리의 부흥하는 교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 각자가 이 나라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두철미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바로 알고 이제 후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에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이제 구속사 말씀의 세계 전파를 위해 교두보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도 주께 맡기오니 돌아가는 발걸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발걸음, 다바크하는 발걸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